일단은 진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파월처럼 그냥 다 그냥 조져버릴 것인가. 사실 그래야 된다는 사람도 많아. 이 인플레 이렇게 찔끔 뭐 1년 뭐 해봐야 지금 한 300bp 정도 올랐나? 뭐 그 정도 가지고 잡힐 물가가 아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졸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종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잡으려면 한 6%는 가야 된다라는 건데, 진짜 볼 것처럼 할 거면, 진짜 볼 것처럼 하려면 지금 물가가 안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8에서 9%면 볼컷 시절로 환산하면 적어도 그 기준금리가 18%까지 올라요. 예. 왜냐하면 9% 올리면 똔똔이잖아. 물가가 9%니까. 그럼 적어도 이제 그 물가까지는 아니라도 명목적인 경제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긴축이 될 것이고, 그래야 이제 인플레가 잡힐 거 아니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기준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성장이 크니까 이제 뭐 인플레가 오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대로 가면 18%고 실제 볼코도 한 그때까지 올렸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 그러니까 뭐가 제일 다른 게 뭘까? 70년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70년대 때 스태그플레이에서는 73년부터지 정확하게 73년부터 올해하고 똑같이 갑자기 물가가 팍 오르기 시작하면 금리도 같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뭐 이런 스타일로 빠졌던 게 73년이고, 그래서 반토막이 났었고 회복하는데 10년 걸렸고, 그러고 나서 볼컨 79년 말에 이제 취임을 하니까 이미 시장은 10년 동안 완전 그냥 아사리판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볼컨 입장에서는 볼컨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 올라가지고 그냥 다 올려 이게 아니라, 앞에 아서번즈나 이런 애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지만 어찌됐든 10년 동안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주식이나 뭐 그냥 빠질 거 그냥 다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고상한 말로 밸류에이션이 별로 낮은 상태. 다 망한 상황. 그럼 이때는 사실 올려도 되지. 이미 뭐 망한 거. 이미 망한 거. 근데 그리고 그때도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때는 모기지라는 게 거의 없었어. 모기지라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는 모기지가 좀 드물지만, 미국도 70년, 80년만 해도 사실 모기지라는 게 거의 없었어.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 옛날에 그냥 은행에서 일부 대출, 그거랑 모기지랑 뭐가 다르냐? 다르지. 은행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모기지라는 거는 그걸 채권화 시켜가지고 그 자본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죠. 이 돌아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터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하나가 망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새마을금고가 그걸 가지고 증권화 시켜서 돌려버렸으면 그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 이게 터지면. 근데 안 터지게 되면 M2가 막 확 늘어나, 돈이 뭐 신용 창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경제가 호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모기지는 뭐 엄청나게,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서브프라임 이후로 100%짜리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주별로 다른데 뭐 80%, 79% 정도는 웬만큼 다 되고 있고, 그리고 모기지 없이 집을 산다는 건 일단 불가능한 게 너무 비싸.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뭐 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약간 과거에는 좀 저금리였을 때는 돈이 있어도 이제 풀리하게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끌어올린다, 부동산이 망하는 거지. 부동산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서브프라임 보면 알잖아. 그래서 이제 인플레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오겠지. 다시는 안 나오고 이제 뭐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서브프라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서브프라임 때는 그나마 서브프라임 터진 거지. 이거는 그냥 서브가 아니고 그냥 프라임도 터지게 생겼다는 거야.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불가능하다. 지금 뭐 환산해 보면 한 11아서번즈까지만 해도 볼커가 아니라 70년대 번즈만 하더라도 높았을 때는 뭐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11% 정도 돼야 되고, 볼커 때는 18% 돼야 되는데 지금 2.5에 중립산이하고 있어. 올려서 지금 2.5잖아 어쨌든. 근데 뭐 중립산이하고, 근데 11%, 18% 간다. 이건 뭐 자살이지 뭐. 암을 치료하겠다, 환자를 죽이자, 뭐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또 진짜 양적 완화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그냥 싸그리 다 망하고 싸그리 다 찍어가지고 다시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경제교과서에 안 나오겠지. 금리는 인하하는 것이다. 금리는 존나 인하하거나 그냥 인하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인플레가 오면 금리를 조금만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배우겠지.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양반도 그런 식으로 경제를 작살내고 싶은 의장으로 남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그때랑 지금이랑 쉽지 않다. 이미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이때는 어떠냐면 이제 사기 암 진단을 받아서 한번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약이 있는데 한번 해볼 부작용이 빡시다. 막 마약성 진통되지. 10년 동안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73년 막 이럴 때 60몇 년도에는 이렇게 다시 연준이 다시 돈을 푸니까 다시금 인플레가 터져가지고 또 한번 폭삭 주저앉 잡고, 그리고 또 10년 후에 이제는 좀 됐나 보다 라고 했더니 2차 오일쇼크 터져가지고 그때는 또 공급 이슈로 또 작살이 나니까 양쪽에서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수요 조절 실패, 공급 요인 실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개들이 먹는 살충제인데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때는 그게 가능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처방을 하기에는, 아니 뭐 위장에 뭐 용종 2개가 있다고 하는데 마약수 진통제를 하고 뭐 그냥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는데 전신 마취를 때리고 한 달 동안 재워놓고, 이거 하는 건 오바잖아. 과잉 진료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 오바라고 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볼거한테 배워야 될 거는, 그렇게 한번 딱 잡아내가지고 드디어 인플레가 잡혀서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싶을 때, 이제는 이제 물가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인하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생겼을 때 금리를 오히려 올려가지고 물가는 이제 다시는 안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잡혔는데도 올리네. 예. 그러니까 아예 기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이 좀 중요해요. 내년 이제 물가 좀 잡히고 뭐 이게 경기 침체 깨깨깨깨 중립하니 하면 이제 인하를 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또 내일 이럴 줄 알았다면 다시 인플레가 다시 올라올 거 아니야. 그게 60몇 년도의 실패 사례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세게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서 기대 인플레가 딱 고정이 되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또 여기에 있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다 죽인 사람들이 올라가든지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볼커의 방식으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도 너무 무리고 연준 조직의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으로 할 건 다 했다는 생각이 좀 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중립까지 일단 올렸다. 그리고 더 올릴 거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분명히 긴축적이다. 근데 더 이상은 이런 속도로 못 간다. 요거를 이제 시그널을 준 거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처럼 계속 이렇게 기대가 올라가는 상황은 하반기 때는 좀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도 인플레 잡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공급 약이지. 애들한테는 매가 약이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촉법선형 가지고 좀 우기는 그런 애들 말이에요. 보통 애들한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싸가지 없는 애들한테는 이제 법 이전에 주먹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인플레는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저성장 저물가 뭐 이렇게 됐는데 돈 좀 풀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공급 문제 없었으면 지금 인플레 왔겠냐는 거야. 안 왔어. 그러면 돈 푼 지가 언젠데? 2008년부터 풀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공급이 약인데, 근데 공급이 이제 말처럼 금리는 결정하면 되잖아. 올리든지 낮추든지 결정만 하면 되잖아. 근데 공급은 제대로 하려면 이게 한 나라에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 만들려면 또 이거는 저기서만 나오고 이것도 갖고 와야 되고, 근데 둘이 막 싸우고 앉아 있고 막 그 택배 붙였는데 가지를 않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그래서 좀 쉽지가 않대. 공급은 늘리자고 늘려지는 게 아니야. 근데 공급이 멈추는 거는 또 예측이 안 돼.
뭐 지진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중국을 두드려 패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별의별 희한한 사건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이 이제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조 빌런 아저씨, 조 맨친 아저씨인데 이 양반은 참 재밌는 아저씨예요. 민주당일까 공화당일까. 우리가 치면 경북 안동의 민주당 의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참 재밌는 분인데, 근데 또 상원 의원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재선을 못하면 6년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첩보 영화 보면 하원 의원 만나가지고 이상한 첩보 이런 거 다 상원 의원이야. 또 상원을 몇 번 했는데, 아니 상원 3번 하면 18년이. 그리고 상원 의원이면 외교 뭐 이런 거에 접근 그게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건조가 장난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뭐 좀 대단한 게 BBB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바이든하고 이제 이게 돈을 풀어서 재정 정책을 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반대가 나서 지금까지 안 된 거잖아. 그 한 명이 이분이죠. 조 맨친 아저씨. 예. 근데 이번에 입장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오, 갑자기 웬일? 뭐, 근데 심지어, 역시 선거가 다가오니까 역시 민주당, 당심인가? 했더니 누가 물어봤어.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한테 대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당연히 난 민주당원이고, 난 민주당 배지를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민주당식으로 하면 인플레가 터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화당으로 가실 건가요? 해도 대답을 안 해. 몇 번 물어봤는데 참 여하튼 건조인 아저씨야. 그러니까 당이 중요한 게 아닌가 본데 아무튼 그 이분이 갑자기 이제 그 법을 좀 바꿔서 BBB 내용을 좀 바꿔 그 이름이 바뀌었어. 뭐 빌드 베럴 이게 아니고 법 이름이 인플레이션 해결법이에요. 응? 야, 법 이름 아름답다. 인플레이션 해결법을 어떻게 해결을 이렇게 했든 이제 그거지. 지금까지 반대한 거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은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난 여기 찬성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공급을 늘릴 수 있게 한다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통과.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찬성을 하겠다. 내가 민주당이 이기는 거는 찬성을 안 해도 이건 찬성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강대국이 되려면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 자립은 필수고 그게 바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일이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미국 민주당하고 바이든하고 심지어 펠로시까지 갑자기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게 칩포. 그러니까 칩. 미국, 유럽, 대만, 한국.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칩이잖아. 그걸로 이게 그래서 장비는 일본이나 뭐 네덜란드, 에스라람 하고 그 디램은 한국에서 만들고 비메모리는 대만에서 만들고 설계는 미국에서 하는. 요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중국 빼고 이렇게 딱 넷이서 가자는 거였고 그래서 펠로시가 간 것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대만하고 뭘 해보자고 해서 바이든은 한국에 오자마자 뭐 삼성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막 그랬는데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대만한테는 가주지도 않으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바이든이 가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또 부통령이 가는 것도 뭐 거기서 뭐 바이든 가는 건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좀 센 할머니임을 알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간 근데 사실은 그 백악관에서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백악관에서도 진짜 갈 생각이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 그냥 펠로시가 자기 가오로 원래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가가지고 예전에 광화문에서도 광화문이래 천안문 천안문에서 이거 뭐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고 하는데 바이든이 가면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세 명이서 가오 싸움을 한 거지. 펠로시, 바이든, 시진핑.
근데 이제 시진핑이 오히려 이제 좀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딱 플랜을 짠 게 아니라 그냥 펠로시가 약간 돌발적으로 했던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사실 대만이 안 간다고 해서 대만이 중국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미 다 다 돼 있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연임 앞두고 있는 시진핑을 긁을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그 관세를 좀 빼야 되는데 마치 중국한테 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그림이 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굳이 뭐 중국하고 더 싸울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 거는 뭐 일단은 선거운동도 좀 있는 것 같고, 바이든이 그래도 좀 올라갔어요 이번에. 뭐 지지율은 윤이나 바이든이나 그냥 개차반인데, 그 윤석열은 그 또 추미애하고 좀 나오니까 또 반대로 좀 하더라고. 역시 이제 윤석열은 절대 평가에서는 답이 없을지 몰라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상대 평가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선거는 어차피 대선은 1대1 구도면 상대 평가잖아. 절대 평가는 상관이 없지. 내가 28%라도 얘가 18%면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거고, 미국도 지금 뭔가를 하려면 일단 중국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맨치 아저씨가 말한 대로 에너지 안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에너지 안보보다 또 다른 안보가 이제 산업,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동남아의 세 개의 공장이 멈췄으니까 세계 자동차 산업이 일시정지된 거를 우리가 작년에 겪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반도체를 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반도체로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안보다 가 된 거고, 에너지는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다가 중동에서 발을 빼는데 사우디하고는 다시 손을 잡는 식으로 유턴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단순히 민주당스럽게 그냥 뭐 소득 공제 늘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제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그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걸로 법이 좀 바뀌면서 조면친이 여기서 이제 오케이를 하면서 분위기가 확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 챕터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거지. 연준은 할 만큼 하고 있고 거의 다해 가고 있고, 이제는 공급 측면에서는 행정부가 나서야 돼. 행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글로벌 공급망을 정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할 수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연준 손밖의 일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금 공화당이 그 뭐 바이든 침체다. 뭐 실제 어찌 됐든 바이든이 되고 나서 뭐 그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 해냈다고 한 게 이제 물가 올린 거밖에 뭐 다 이런 분위기.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이 그 지지율이 나쁜 것도, 아니 지금 경제 상황이 괜찮았으면, 뭐 원래 경제 상황이 나쁘면 그 대통령의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미국은 우리는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약간 자초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자초한 느낌이 좀 있고, 우리는 근데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지.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맞는 말인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처럼 들리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 관리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화당이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바이든 침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하니까, 이거는 연준의 입장에서도 백악관의 입장에서도 이런 침체가 처음이거든요. 침체가 온다고 해서 침체가 왔고, 이거 약간 유도된 듯한 침체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까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건데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정책이 빨리 쏟아져 있었던, 이거는 바이러스니까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살아야 된다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이 모든 게 연준도 삽질하고 행정부가 삽질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은 이거 정치적이나 뭐 이런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연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었는데, 그리고 물가는 어쨌든 피크는 보이고 있잖아.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온다는 침체를 약화시키고 뒤로 미루는 액션이 필요한 건데, 공급을 늘리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런 망들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가 또 뭐가 됐던 그 경기를 좀 잠깐이라도 부양을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좀 오더라도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연준도 더 이상 핑계 댈 게 별로 없는 게, 예전에는 2년물, 10년물 역전되면 뭐 이렇게 할 때 뭐 그거보다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더 정확해요, 뭐 다른 게 더 중요해요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역전, 그 모든 게 다 역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 연준이 더 이상 경제는 물가는 올려야 돼서 금리는 더 올려야 되는데 경제는 괜찮을 것이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지고 있어. 3개월물하고 10년물도 이제 역전됐다가 제로 됐다, 역전됐다가 제로 됐다가 하고 있고, 이제는 뭐 할 게 없지.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나중에 진짜 침체 오면 이렇게 돼. 지금은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가를 잡아라 하지만, 그래 물가 잡으려고 하다가 침체가 와버리면 네가 병신가지해서 침체가 왔잖아, 이렇게 된 거야.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는 파월도 뭘 걱정을 해야 돼? 물가보다는 경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행정부는 또 뭐 파월은 그래도 뭐 연임 안 될 뿐이지만 여기는 정권이 날아가게 생긴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꼭 바이든이 아니라도 단선으로 또 끝나면 이 또 뭐 개쪽이야. 진짜 엔간하면 미국은 두 번을 하는데, 뭐 사실 우리도 뭐 촛불로 이렇게 촛불 혁명을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날린 것만 해도 얼마나 못했으면 무슨 혁명 소리까지 들으면서 들어갔던 행정부가 이렇게 또 그 국민들이 그대로 꺼져라 해서 꺼지는 거잖아. 뭐 어쨌든 뭐 0.7%라고 해도 진 건 진 거니까. 근데 미국도 이렇게 되면 그냥 예전에 그렇게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번 반등이 너무 뭐 오히려 더 빠지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연준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세 가지 때문이라도 태도가,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도 속도가 좀 경기 침체의 부담이 물가 부담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행정부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도 봤을 때 일단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짜내고 가야 된다. 우리 뭐 한때 6월달에 엄청 빠질 때 신용 잔고가 뭐 몇 조고 얼마가 줄었고 뭐 그 얘기할 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개미들 뭐 보통 개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또 뭐 미국 놈도 장난 아니기 때문에, 또 걔네들이 이렇게 그 5월 CPI 이후로 쭉쭉 빠질 때 많이 빠졌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를 한번 봤더니 한국 돈은 한 70조 정도 털렸더라고. 역시 천조국은 다르다. 우리는 이제 털리고 남은 게 십몇 조인데 거기는 털린 것만 70조가 넘어간다. 이야, 멋지다. 이렇게 뭐 그것도 6월 한 달만 70조가 털리고. 근데 미국 시장 크기를 보면 뭐 비율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털렸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대 매매 물량이 그렇게 막 70조가 쏟아지니까 뭐 시장이 안 빠지는 게 이상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팔기 싫은데 억지로 파는 걸 잡으면 된다고 했죠. 그때 산 것들은 다 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미국은 그 10년물 금리가 그냥 고점 징후만 보이면 이제 반등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3.5 찍고 내려오는 순간 계속 나스닥은 강세였고, 이제 우리도 심지어 따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당간당한 애들은 좀 올라오면 팔 수 있잖아. 또 빠질까 봐. 근데 걔네들이 불행하게 상당히 많이 털렸기 때문에 좀 올라와도 그 원래 나올 매물보다 좀 적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또 하나의 긍정적 요인인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불행이긴 하지만 자금 관리에 실패한 개미들의 불행이, 시장은 어쨌든 다이어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한국도 그걸 좀 일부 겪었고 미국도 좀 일부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그게 넘지 못할 매물대라고 보기에는, 근데 아직 힘이 약하지.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금리 떨어진다고
이제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금리 떨어진 이유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또 우리한테 크리티컬이라 이제 그게 좀 경로 확인이 좀 필요해서 미국보다 한 절반 정도 미국이 한 나스닥이 한 11% 정도 반등할 때 이제 우리가 한 6% 정도 한 7월 달에 그래도 한 코스피가 6%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그래서 신용등등가 일단 비율로 보면 절대 금리가 70조가 줄었다고 했는데 일단 그 고점 가장 많았을 때 대비해서 30% 정도가 빠진 거야. 그게 30%가 좀 털린 거고 이 정도 수준이면 2020년 10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피가 3,000 뚫기 전에 2250일 때 그때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도 사실 그때쯤으로 많이 돌아왔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매물은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뭐 경제 외적인 요인, 뭐 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게 아니면 일단 반등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